삼성 파운드리 관련된 밸류체인 주식들이 탄력적으로 움직일 거라고 보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두산테스나 뭐 하나마이크론 이런 회사들이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미국 현지화가 잘 돼 있는 회사들, 예를 들면 이제 코미코 같은 회사들도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고요. 테슬라 입장에서도 굉장히 이제 도전을 한 거죠. 네. 나름대로 배팅을 한 겁니다. 삼성의 2나노 게이트 올라운드 기술은 아직까지 검증된 게 없고, 앞으로 풀어야 될 문제들이 많은데 서로 협력해서 풀어가자라는 거고요. AI나 뭐 칩 설계 뭐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우리가 중국한테 이제 따라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이제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우리가 이제 중국에 앞서 있다라고 어느 정도 할 수 있지만, 기술 저변에서는 중국이 우리를 이미 초월했습니다. 주식초등학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특강을 맡은 이영수입니다. 네, 뭐 아직 적자 턴어라운드로 가려면 갈 길이 멀긴 한데, 굉장히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분기 기준으로 보면 이제 파운드리 사업부 적자 규모가 한 2조 5천억 정도 되는 것 같고, 2분기에도 1조 원 이상 수준의 적자가 예상이 되는데요. 그만큼 이제 지금 가동률이 낮은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고객들을 확보를 해서 가동률이 높아지면 적자가 축소되는 것은 이제 당연한 거고, 뭐 당장 이제 매출에 큰 도움이 되진 않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굉장히 큰 고객인 테슬라를 잡았고요. 테슬라 관련 매출은 2027년, 뭐 28년부터 본격화되지만, 당장 이제 또 그 후속 또 조치로 또 애플의 시모스 이미지 센서를 또 이제 납품하기로 했으니까, 애플 CIS 같은 경우는 좀 빨리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모델에 아마 적용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내년 상반기에는 매출이 뭐 일부 인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이제 그 카메라의 이제 그 눈 역할, 이제 센서 역할을 하는 게 이제 CIS, 시모스 이미지 센서라는 반도체인데요. 일종의 아날로그 반도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일본의 소니가 제일 잘하고 시장 점유율이 한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특히나 이제 프리미엄 뭐 스마트폰의 대명사가 이제 애플 아이폰인데, 아이폰에는 지난 10년간 거의 독점으로 납품을 해왔고요. 그런데 이제 소니 같은 경우는 2022년, 2023년 뭐 이때쯤 그때 뭐 코로나 이슈도 있었고요. 쇼티지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급이 부족해서 완제품 생산에 뭐 좀 문제가 생기는 그런 이슈들이 있어서 그때부터 이원화를 추진을 했어요, 애플이. 그래서 삼성을 계속해서 이제 이원화 대상으로 테스트를 해왔고, 그런 오랫동안의 작업이 이제 무르익으면서 이제 최근에 삼성 쪽으로 이제 매출이 기대가 되고 있는 시점인데요. 기술력 측면에서 보면 소니와 이제 삼성 CIS 같은 경우는 많이 근접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납품하는 CIS가 전면 카메라용 셀피용 카메라 센서냐, 아니면 후면 광각 카메라 센서냐에 따라서 삼성의 기술력이 어느 정도까지 왔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게 간접적으로 뭔가 추정을 해볼 수 있는데, 지금 이제 보도상으로 보면 후면 광각 쪽에 좀 무게를 두는 것 같습니다. 4,800만 화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이제 기술력이 많이 이제 줄어들지 않았나, 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AI6는 이제 삼성 이제 미국 공장인 테일러 팹에서 생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그 AI라는 시리즈의 테슬라 칩은, 요게 이제 조금 이제 네이밍이 어떻게 되는지부터 좀 파악을 해보면, 원래 FSD, 풀 셀프 드라이빙 하드웨어 1.0, 2.0, 3.0 이렇게 이야기 네이밍을 했었어요. 그래서 하드웨어 1.0 같은 경우는 그 테슬라의 초기 전기차 버전에서 자율주행을 지원하는 칩인데, 그게 모비라이 칩이었습니다. 모비라이 이스라엘 업체, 네, 그 인텔에 이제 인수된 회사인데, 여기가 이제 레벨 2 자율주행차용 칩셋 쪽으로는 제일 강력한 회사였고, 하드웨어 2.0은 이제 엔비디아 GPU를 썼습니다. 근데 이제 1세대, 2세대 같은 경우는 이제 외부에서 칩을 조달해서 쓰다 보니 최적화라든지 아니면 전성비라든지 이런 쪽에서 좀 많은 문제들이 있었고, FSD 3.0부터는 우리 반도체 설계의 전설이라고 불리는 짐 켈러가 와서 이제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자체적으로 SoC를 설계를 해서 삼성 파운드리에서 생산을 했죠. 그리고 이제 FSD 4.0부터는 이제 AI4라는 네이밍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AI4 같은 경우는 삼성 파운드리에서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AI5가 이제 다음 버전 칩인데, 요게 이제 TSMC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TSMC가 생산하게 됐고요. AI5하고 5, 6의 차이점이 그럼 또 중요한데,
AI1부터, 그러니까 AI1은 없죠. 뭐, FSD 하드웨어 1.0, 2.0, 3.0, AI4, AI5까지는 우리 엣지 디바이스, 그러니까 뭐, 자율주행 차용이나, 자, 이런 칩셋이었어요. 근데 이제 AI6 같은 경우도 이제 엣지, 물론 이제 옵티머스나 자율주행 차용 칩으로 쓰긴 하는데요. 요게 또 서버용 칩으로 같이, 약간 그, 원소스 멀티 유즈처럼 그렇게 활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일론이 최근에 이제 공개한 코멘트에 따르면 이거를 이제 엣지 칩과 함께 서버용 칩으로도 쓰겠다. 여기 이제 서버용 칩에서는 로봇의 멀티모달을 학습하거나 아니면 뭐 어떤 모빌리티에 대해서 학습하는 뭐 그런 용도로 쓰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기대하는 부분이 이제 결국은 서버용 칩 쪽에서 이제 활용도 그리고 이제 여기서 삼성이 상당 부분 파운드리에서 역할을 하게 된다. 이걸 좀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냉정하게 보면 TSMC하고 삼성 같은 경우는 한 세대 이상 벌어져 있다고 봐야 돼요, 기술이. 그런데 이제 이번에 2나노 게이트 올라라운드 공정을 가지고 이제 만들기로 했으니까 테슬라 입장에서도 굉장히 이제 도전을 한 거죠. 네, 나름대로 배팅을 한 겁니다. 삼성의 2나노 게이트 올라라운드 기술은 아직까지 검증된 게 없고 앞으로 풀어야 될 문제들이 많은데 서로 협력해서 풀어가자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테슬라는 이제 그런 리스크 테이킹을 해주는 대신에 얻을 수 있는 게 뭐냐? TSMC는 일단 팹이 지금 선단 공정 같은 경우는 거의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지금 풀캐파 수준이기 때문에 테슬라 같은 정도의 물량을 가진 고객한테 크게 많은 리소스를 투입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아무래도 최적화라든지 아니면 테슬라가 원하는 어떤 피드백, 뭐 기술적인 피드백 이런 것들을 좀 잘 해주기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납기도 중요하겠죠. 아무래도 최우선 고객인 애플하고 엔비디아를 우선적으로 담당을 하다 보면 테슬라 같은 회사들은 좀 이제 아무래도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테슬라가 삼성 파운드리한테서는 최우선 고객으로 아마 대우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일론이 뭐 이제 이야기하는 그 톤으로 보면 테일러 팹을 수시로 드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TSMC 같은 경우는 그런 거를 절대 허용할 리가 없겠죠. 보안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자기네 팹을 뭐 이렇게 출입을 시켜주거나 이런 것들은 불가능한데, 삼성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지금 워낙 뭐 고객, 특히나 빅테크 고객의 목이 마른 상황이기 때문에 테슬라한테 굉장히 많은 어떤 기술적인 지원, 파운드리에 대한 어떤 기술 협력들도 많이 해줄 것 같고, 일론이 뭐 수시로 방문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잘 대해 주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은 두 회사 간의 최적화에서 굉장히 효율이 날 것 같다, 이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일단 2나노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걱정이 있죠. 왜냐면 3나노, 작년 3나노가 그렇게 성공적이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3나노 게이트 올어라운드가 별로 성공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2나노에 대해서도 많은 걱정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제 2나노 게이트 올어라운드가 뭐 수율이 어느 정도 올라왔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간접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엑시노스 2600. 지금 이제 조만간 나오는 칩이죠. 이게 내년에 갤럭시 S26에 적용이 되느냐, 마느냐가 이제 관건일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적용이 된다 그러면 수율이 어느 정도 올라왔고 안정화됐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올해처럼 갤럭시 S25에 엑시노스 2500이 빠졌잖아요. 자, 그것처럼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그러면 아직까지 기술이 좀 부족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가능성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파운드리 사업부장이 작년 연말 인사에서 한진만 사장이 왔잖아요. 한진만 사장은 미주 영업통 출신이죠. 그러니까 미주 영업통이라는 거는 미국 빅테크들하고의 네트워크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라는 거고요. 자, 그 사람을 사업부장으로 내정했다라는 거는 영업을 열심히 해서 빅테크들을 유치하라는 거죠. 그래서 기술통이 아니라 이제 영업통을 사업부장으로 내정한 거는 이 테슬라 어떤 딜을 유치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라고 보고 있고, 후속 이제 빅테크들도 이제 잇따라 뭔가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삼성 파운드리가 그 전에 망가지기 전에 망가졌다라는 건 2022년에 이제 GOS 사태 때, 그때가 이제 치명적이었잖아요. 삼성이 이제 외부 고객 중에 제일 큰 고객이 퀄컴이었는데, 이제 퀄컴이 그때 GOS 사태를 계기로 TSMC로 완전히 떠났죠. 자, 그 사건 이전까지 그러면 분위기를 한번 보면 그때쯤에서 이제 많이 협력하던 회사들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있었고요.
그리고 메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글도 있었죠. 자, 이런 회사들하고 다시 협력이 재개될 가능성이 저는 이제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구글. 구글 같은 경우는 그 자체 서버용 칩인 TPU가 있잖아요. 텐서 프로세스 유닛이라는 이제 자체 ASIC이 있는데, 자, 원래는 이거를 삼성 파운드리에 맡길 생각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요 프로젝트를 맡기기 전에 일단은 검증을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한 게 픽셀 폰의 이제 두뇌 칩인 G1, G2, G3까지 잘 만들었는데, 잘 만들었다기보다는 이제 G2부터 좀 문제가 있었죠. G2, G3부터 좀 뭔가 삐걱거리기 시작했고, 결국은 G4라는 AP가 TSMC로 넘어갔고요. 그래서 구글의 TPU도 사실상 이제 물 건너간 그런 흐름인데, 그런 것들을 좀 다시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마이아 100이나 이제 코발트 100 같은 자체 ASIC을 개발하기 초창기에는 삼성하고 많이 협력을 했죠. 그런데 이게 4나노나 5나노 수율이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제 TSMC로 갔고, 그런데 이제 후속 칩 같은 경우는 이원화나 이런 부분에서는 또 마이크로소프트하고 협력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메타 같은 경우는 이제 아르테미스라는 칩이 자체 ASIC인데, 그것도 이제 원래는 삼성 파운드리하고 최우선적으로 협력을 하다가 이재용 회장하고 마크 저커버그가 만나서 굉장히 분위기 좋게 막 되다가 이제 공정에서 계속 불안하니까 결국 또 메타도 TSMC로 맡겼는데, 그런 물량도 일부 돌아온다 그러면 삼성 파운드리한테는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당장 그렇게 막 숫자가 나오는 영역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일단 기대감이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모멘텀 투자로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삼성 뭐 파운드리가 잘 되면 삼성전자 주가가 오르겠죠. 근데 이제 그것보다는 삼성 파운드리 관련된 밸류체인 주식들이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오사드 업체들이 제일 좋아질 것 같아요. 이제 오사시라고 하면 이제 후공정 전문 업체들, 대표적으로 이제 두산테스나 뭐 하나마이크론 이런 회사들이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번에 그 이슈 자체가 미국의 텍사스 공장이잖아요. 그래서 오스틴 팹이나 테일러 팹에서의 좋은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 현지화가 잘 돼 있는 회사들, 예를 들면 이제 코미코 같은 회사들도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삼성 파운드리 쪽으로 팹리스 고객들이 많이 몰린다 그러면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스나 이제 IP 관련된 기업들은 좀 중장기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다. 그래서 국내에서 보면 뭐 칩셋 미디어, 가온칩스, 그리고 이제 뭐 TSMC 밸류 체인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같이 좋아질 수 있는 에이직랜드 같은 회사들 관심 가지고 볼 만한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제일 중요한데, 두 회사 다 미국에다가 현지 생산을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은 이미 만들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 트럼프의 워딩대로라면 우리는 관세에서 굉장히 최애국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건데요. 근데 이제 뭐 트럼프의 정책은 항상 디테일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따져서 미국 그 행정부하고 소통을 하면서 어디까지가 정확한 범위인지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이야기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앞으로는 어쨌든 이제 미국 내에서 생산 비중을 좀 더 확대할 수밖에 없는 거는 어쨌든 불가피한 현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그런 쪽으로는 좀 더 많은 투자를 하면서 현지화해서 관세 영향을 최소화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새삼스러운 건 아니에요. 이미 뭐 10년 이상 지속되어 온 이슈고, 이게 뭐 새로운 악재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원래는 한때는 파란 피가 흐르는 애플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었죠. 반도체, 디스플레이, 카메라, 뭐 기판 이런 것들 다 이제 삼성 관련 계열사에서 많이 소싱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상당 부분 이제 LG나 아니면 이제 중국 쪽으로 많이 이제 전환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결국은 뭐 폴더블이라든지 이런 또 차세대 폼팩터 쪽으로 또 뭔가 하려고 하니까 삼성의 기술이 또 필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삼성이 예뻐서 써주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은 또 어떻게 보면 글로벌 지정학이 크게 변하는 상황이잖아요. 당장 이제 미국 내에다가 투자를 크게 해야 되는 상황이 됐고, 원래 애플이 계속해서 이제 2기 트럼프 행정부 들어와서는 계속해서 눈치를 보면서 좀 뭉개는 전략을 펼쳤는데, 지금 트럼프의 서슬 퍼는 걸 보면 이게 뭉개서 될 것 같지 않으니까 최근에 1,000억 달러 미국 내 투자를 발표했고요. 그러면 1,000억 달러 투자를 하면 미국 내에서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제조 기반이 돼 있는 회사가 뭐 TSMC하고 삼성밖에 없죠. 그러니까 삼성 쪽을 또 이제 채택할 수밖에 없었다. 삼성이 예뻐서 해주는 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지정학적인 이슈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삼성을 많이 활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리고 차세대 폼팩터 같은 폴더블 디스플레이, 뭐 폴더블 폰 같은 경우도 삼성의 기술을 또 벗어나서 하긴 되게 어렵고, 최근에 또 보면 굉장히 미묘한 부분들이 있죠. 애플이 삼성이나 우리 국내 기업들의 디스플레이 기술을 빼서 BOE 같은 데다가 몰래 전수해줬다. 그래서 지금 이런 법적인 이슈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애플도 이런 부분들을 또 굉장히 많이 신경 쓸 수밖에 없죠. 자, 이런 것들을 또 법적으로 보다는 뭔가 이제 대화로 잘 해결하기 위해서는 또 뭔가 당근을 줘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좀 좋아지고 있는 흐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 애플의 AP는 전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네, 그래서 뭐 사실 애플의 AP는 퀄컴 같은 회사들하고도 사실 비교해도 훨씬 더 뛰어납니다. 애플이. 최근에는 그나마 퀄컴이 기술 격차를 많이 줄였다고 이제 평가를 받는 거고요. 한때는 정말 2세대 이상 기술 차이 난다. 왜냐면 안드로이드 계열에서 제일 칩 설계 잘하는 회사가 퀄컴인데, 퀄컴이 애플보다 뭐 2세대 이상 기술 격차가 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었거든요. 몇 년 전만 해도. 근데 이제 지금은 거의 뭐 근접했다라고 이야기는 듣긴 하지만, 여전히 애플이 더 뛰어난 칩셋을 설계하는 것은 분명하고요. 애플이 못하는 건 AI죠. 네, 그런데 애플이 그 ASIC 칩 설계는 굉장히 잘하는 회사입니다. 그렇죠. 네, 삼성이 아무래도 어떤 생태계를 만든다라는 거는 그 회사가 어떤 수평적인 파트너십을 굉장히 잘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평적인 파트너십은 상대가 작은 회사더라도 굉장히 동등한 어떤 그런 위치에서 서로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을 하는 건데, 삼성은 제조에 특화된 어떤 아이덴티티를 가진 회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제일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파트너사들은 자기들이 가르치고 키워야 될 대상이지 같이 뭔가 동등하게 협력한다라는 이런 인식들이 되게 약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요즘 같이 뭔가 혁명이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기술 패러다임에서는 좀 맞지 않다. 아무리 잘하는 회사도 모든 걸 다 커버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이 필요한 건데, 그런 쪽에서 굉장히 미흡하다. 조직 문화도 많이 좀 닫혀있고, 그런 문제들이 있죠. 브랜드가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최적화라는 부분, 이게 굉장히 UI, UX가 굉장히 매끄럽잖아요. 그래서 애플을 쓰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제 애플을 쓰던 그런 흐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물론 지금도 이제 그게 유효합니다. 이제 브랜드와 어떤 고객 충성도 측면에 기대서 이제 사업을 하는 게 유리하긴 한데, 자, AI 혁명이 들어와서, AI 혁명기에 들어와서 이게 이제 좀 달라지고 있죠. 애플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도 이제 도대체 애플의 AI는 언제 좋아지는 거냐? 애플의 시리는 언제 좋아지는 거냐? 실제로 보면 뭐 한때 시리하고 그 안드로이드의 빅스비를 많이 비교했죠. 삼성의 빅스비를 많이 비교했는데 시리가 훨씬 뛰어났죠. 근데 이제 이게 AI 혁명이 시작되고 나서 이제 구글의 어떤 그 에이전트 AI 기술을 이제 적용하기 시작하면서 지금 AI 스마트폰으로는 오히려 지금 삼성이나 안드로이드 쪽이 훨씬 낫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는 그 고객 로열티가 떨어지지 않고 애플에 대해서 기다려주고 있죠, 소비자들이. 아, 그래, 애플도 조만간 좋아질 거야. 근데 이제 이게 점점 더 이제 위험 수위가 아닌가, 이런 이제 걱정이 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애플이 더 이상 혁신을 지원하고 미룬다 그러면 애플도 위험해지지 않을 수 없다 생각합니다. 일단 두 회사 다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가 너무 컸거든요. 그래서 이제 견제하기 위해서 삼성이라는 2원화, 3원화 업체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데 이제 삼성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어떤 제품 경쟁력이 SK 하이닉스에 좀 못 미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HBM4를 열심히 만들어서 빨리 이제 그 엔비디아 밸류 체인 안에 진입하는 게 중요하겠죠. 아직까지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동안의 삼성 HBM 문제는 D램 자체의 문제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D램을 또 수직으로 쌓아서 연결하는 어드밴스드 패키징에서도 좀 문제가 있는 건데, 일단 D램 자체의 문제가 더 컸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그 원C D램이라는 6세대 그 D램을 평택에다가 투자하기로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자, 만약에 투자를 한다라는 거는 D램 자체의 문제는 어느 정도 이제 해결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거고, 이 잘 만든 D램을 가지고 이제 수직으로 쌓아서 연결하는 HBM을 또 얼마나 잘 만들어낼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샘플 수준 가지고 뭔가 지금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연내에는 HBM3 정도는 납품 콜 테스트 통과가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조심스럽게 보고 있고요. HBM4부터는 그래도 삼성이 좀 의미 있는 마켓쉐어를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가격이 HBM3 12단 대비해서 HBM4의 12단 가격이 60에서 70% 더 프리미엄이 붙는다. 뭐 요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불명확합니다.
네, 그래서 요게 비교를, 그러니까 올해의 HBM3 12단이 메인이잖아요. 그럼 내년에는 HBM4가 메인이 되는데, 그러면 내년에는 HBM3 12단의 가격이 많이 깎입니다. 올해 대비해서. 자, 그래서 그렇게 비교를 한 거 아닐까? 이렇게 이제 좀 의심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것도 좀 더 이제 나중에 지켜봐야 되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HBM3 대비해서 HBM4 가격에 프리미엄이 많이 붙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왜 그렇게 되냐면, 일단 HBM이라는 거는 제일 밑에 1층에다가 로직 다이를 깔아요. 이게 이제 시스템 반도체거든요. 그래서 로직 다이를 깔고 그 위에 D램을 쌓는 구조인데, 로직 다이를 원래는 HBM3까지는 메모리 회사가 직접 만들었어요. 설계도 하고 만들고. 그래서 지금 HBM3 같은 경우는 전체 베이스 다이부터 그 코어 다이까지 다 직접 만들거든요. 근데 HBM4부터는 베이스 다이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져요. 그리고 그 시스템 반도체 역할이 굉장히 커집니다. 단순히 이제 네트워크 메모리, 뭐 캐시 메모리, 그리고 일종의 이제 프로세서까지 기능을 담당하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해지고, 그리고 선단 공정이 들어가요. 그래서 4나노 수준의 선단 공정이 필요한데, 메모리 회사가 4나노 공정을 가지고 있지는 않거든요. 삼성 같은 경우는 파운드리 사업도 있고 메모리 사업도 있기 때문에 자기네 파운드리에서 만들면 되긴 한데,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베이스 다이를 TSMC에서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제조 비용이 또 올라가죠. 자,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이제 엔비디아한테 가격을 이제 청구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코스트가 올라간다, 이런 이야기 같습니다. 네, 이제 두 회사 간의 이제 실적 격차는 계속해서 더 벌어질 것 같아요. 일단 올해에도 상당히 벌어질 것 같고, 내년에는 더 벌어질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어떤 그 기술의 혁명이라고 하는 그 헤게모니가 바뀔 때 2등 회사가 1등을 따라잡을 때는요, 이게 격차가 다시 좁혀지기가 좀 쉽잖아요, 통상적으로는. 그래서 계속해서 벌어지는 경우가 많고, 그러면 뭐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더 많이 이제 벌어지는 거냐,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요건 메모리만 놓고 보면 그런 겁니다. 왜냐면 삼성은 지금 뭐 메모리 때문에 뭔가 다시 턴어라운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파운드리에서 이제 뭔가 턴어라운드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SK 하이닉스는 그래도 파운드리 사업 쪽이 그렇게 뭐 이렇게 뭐 크진 않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삼성의 메모리 사업을 놓고 SK 하이닉스를 놓고 보면, 자, 그 격차는 앞으로 더 벌어지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투자 성향이죠. 뭐 그래서 일단 삼성전자를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뭐 HBM이나 메모리 쪽보다는 오히려 파운드리 쪽에 이제 투자 아이디어를 가지고 투자하는 게 저는 더 나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그쪽에 이제 재료들의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근데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HBM에 대한 어떤 노이즈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엔비디아하고 협상도 지연되고 있고, 그리고 어떤 여러 가지 뭐 골드만삭스에서는 HBM 공급 과잉 이슈를 제기하고 있고, 자, 이런 것들이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를 저는 주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수혜를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이제 그 H20이라고 하는 칩은 원래 H100이라는 칩이 그 재작년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H100이라는 게 호퍼 100이라는 칩이 이제 원래 기본 칩인데, H100을 중국에다 팔면 중국의 AI 성능이 너무 좋아지니까 못 팔겠죠. 그래서 H800이라고 하는 이제 성능을 한 75%로 떨어뜨린 칩을 팔게 했어요. 근데 이제 바이든 행정부 들어와서 H800도 너무 좋다, 더 성능 떨어뜨려라. 그래서 이제 H20이라는 칩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거는 H100 대비해서 성능이 한 20%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중국에만 파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중국만 사는 겁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 행정부 2기가 들어서 보니까 중국의 AI 개발 속도가 너무 빠르죠. 딥시크 충격도 있었고요. 그래서 H20도 팔지 마라고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엔비디아가 그 한 100만 개의 재고를 따고 넘어졌죠. 그래서 그게 한 1분기 실적 손실에만 한 80억 달러 정도로 손실을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고 100만 개 정도는 못 쓰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최근에 또 다시 이걸 팔 수 있게 되면서 재고 손실이 다시 환입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가 이제 이 H20이라는 칩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100만 개의 재고만 떨고 이제는 더 안 만들겠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판매 재개를 하니까 중국에서 H20 수요가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최근에 30만 장을 슬그머니 다시 TSMC에다가 주문을 넣었어요. 그런데 지금 TSMC 팹이 완전히 풀캡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30만 장을 주문을 넣었겠어요? 급행료를 준 거죠. 네. 보통 슈퍼 핫 런이라고 하는 이제 그 급행료를 주면 보통 한 30% 정도를 더 줘야 돼요. 그렇게 해주면 이제 빨리 만들어 주거든요. 우리 놀이공원에서 줄 안 서고 돈 더 내면 이제 빨리 넣어주듯이 그걸 하는 정도로 지금 수요가 좋은 거고. 자, 그러면 HBM 측면에서 한번 보자는 거죠. 올해 그
H20에 대한 H20에 들어갈 HBM 생산 계획이 있었을까요? 국내 업체들이 없었겠죠. 네, 그래서 그런데 H20에 들어가는 규모가 요게 HBM3가 96GB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H22라고 해서 이제 H20을 조금 개선한 버전이 있어요. 여기에는 HBM3 8단이 144GB가 들어가요. 그러면 그거를 추가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HBM 수급은 지금도 타이트하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지금 적게는 10억 기가바이트, 10억 기가비트, 많게는 20억 기가비트의 추가 생산이 필요해지게 되는데, 자, 그러면 HBM이 공급 과잉이 된다고 하는데, 갑자기 H20 같은 칩들이, 돌발적으로 생산을 더 하게 되면, 공급 과잉이 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이제 수혜가 되는 겁니다, 우리한테. 지금은 한 자릿수 때 마켓시어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그 컨퍼런스 콜에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야기했죠. 연말까지 25% 수준까지 HBM 시장 점유율을 가져오겠다. 자, 그 이야기는 HBM을 우리가 투자를 엄청 많이 했고, 그리고 생산 수율도 굉장히 잘 나올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골드만삭스의 HBM 공급 과잉 의혹 제기에 가장 큰 어떤 근거가 된 게 마이크론일 것 같습니다. HBM은 어떤 계속해서 물론 이제 계속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제품은 없죠. 그런데 좀 더 이제 업사이드가 저는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올 하반기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이 ASIC, 그러니까 빅테크들 ASIC 칩 어떤 동향들인데, 신제품들이 이제 대거 나오게 되고, 1세대 ASIC 같은 경우는 대부분 HBM을 채택하기보다는 기존의 범용 메모리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LPDDR 같은 메모리를 많이 썼는데, 2세대 칩부터는 추론의 성능이 고도화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HBM을 많이 채택하고 있고, 보통 한 192GB 정도를 채택하고 있거든요. 자, 그 수요가 어느 정도 될 건지가 되게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AI 가속기용 ASIC 시장이 원래 당초 예상한 것보다 훨씬 지금 성장세가 빨라요. 최근에 이제 마벨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회사가 이제 2028년 정도 되면 한 740억 달러 정도 규모가 될 거다. 그 ASIC 시장이, AI 쪽 ASIC 시장 그 정도 될 거라고 했는데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950억 달러까지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ASIC 시장이 더 생각보다 커지고, 거기에 또 HBM의 채택량이 더 많아지면 우리가 생각하는 수요보다 훨씬 더 지금 업사이드가 더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공급은 늘어나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왜냐면 SK하이닉스도 지금 말은 저렇게 하지만 수요가 있다면 투자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만 막 많이 만들어서 옛날처럼 가격을 떨어뜨릴 생각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당분간은 어떤 수급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가면서 가격이 피가 좀 더 올라가는 그런 사이클이 좀 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계속해서 초격차를 유지하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경쟁사들이 HBM4 쪽으로 따라오면 빨리 HBM4E 쪽으로 빨리 전환해서 더 이제 좋은 제품들을 빨리빨리 지난 10년 전에 삼성전자가 초격차로 경쟁사들의 어떤 이익률을 20%포인트 이상 압도하는 그런 것들을 HBM 시장에서는 하이닉스가 계속해서 유지하는 게 중요한 거겠죠. 그리고 이제 지금은 HBM이라는 한 개 아이템에만 이제 집중되어 있지만 점점 더 AI 시대에는 어떤 커스텀 메모리라는 시장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소캠이라고 하는 새로운 또 커스텀 메모리 같은 이제 이런 쪽을 계속해서 선점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중국하고도 계속해서 기술 격차를 벌리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중국도 지금 빠른 속도로 우리나라를 추격하고 있기 때문에 더 연구개발이나 이제 인력이나 AI 쪽으로 투자를 해서 기술 격차를 더 벌리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AI나 칩 설계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우리가 중국한테 이제 따라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우리가 이제 중국에 앞서 있다라고 어느 정도 할 수 있지만 반도체 설계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기술 저변에서는 중국이 우리를 이미 추월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어떤 최근에 방향이 컸던 부분들을 보면 정말 공대에 열광하는 공대에 미친 중국과 의대에 미친 우리나라를 놓고 보면 이제 빨리 그 방향 전환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의대에 가는 걸 대해서 비난하려고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 이제 AI 혁명 시대에서는 결국은 엔지니어 역량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는 게 중요한데 최고로 뛰어난 인재들이 모두 의대에만 몰리는 이 상황에서
AI 혁명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 많은 고민이 필요하겠죠. 일단 뭐 저는 이제 올 하반기는 좀 이제 조심하자라는 주의고요. 계속해서 지금 9월까지는 변동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변동성에서 뭐 이제 우리가 주식 비중을 줄이자 지금 이 상황에서 뭐 이런 건 아니고 오히려 이제 조정이 왔을 때 이제 그동안에 어떤 주도하던 어떤 기업들을 좀 이제 용기 있게 좀 매수하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조정시 매수 전략으로 잘 활용한다 그러면 연말이나 내년 시장에서 또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자, 그러려면 결국 지금 흘러가는 기술 흐름과 이 어떤 AI라는 기술이 어느 정도의 어떤 변곡점을 지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술이라는 사이클이 보면 계속 이 주도주들이 바뀌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인프라 쪽으로 막 집중되다가 이게 결국은 디바이스, 소프트웨어 이런 쪽으로 내려오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보면 사이클 산업을 좀 한번 공부해 보시는 게 좋은데, 뭐 그런 측면에서 제 책을 한번 읽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작년에 내놓은 책은 AI 혁명 투자였고, 이거는 사이클 초입에서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좀 많은 아이디어를 드렸다 그러면, 이제 지금 올해 나온 책은 이 사이클의 변곡점에서 또 어떻게 투자하는지 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종목 상담,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MTNW. QR코드 찍고 카카오톡 오픈 채팅에 무료로 참여하세요.